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집값 급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주체 사상을 믿느냐고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가 질문이 온당치 않다고 반박하는 등 사상 검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의 유연성을 발휘하면 북한이 그에 맞춰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행정수도 완성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위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과 선명성 경쟁에 나선 여야 대권 주자들의 행보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관계로 오늘 방송은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통합당은 수도권 과밀화 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는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왜 이 문제를 꺼내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그 문제를 꺼냈어야죠. 사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로 행정과 국회가 입법부가 합쳐지는 거는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우 기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동산 대책 실패를 놓고는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현재 담보 인정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며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제기한 김영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조했는데,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는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안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개발 기대감이 커진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개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 야당에서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있었습니다. 의결 요건은 제적 과반수, 그러니까 150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반면, 통합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그리고 국민의당은 검언 유착 사건의 위법한 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 후보자의 이력을 놓고 사상 검증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주체 사상을 전향했는지 물었는데 이 후보자가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상 검증이 논란이 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더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검증은 여야 간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후보자가 김일성 주체 사상파인 전대협 의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면서 아들의 군면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기흉수술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돼 군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척추 관절 병증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이것이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중정도다. 그래서 5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5급 판정은 지금 군 면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병무청에서 직접 촬영하는 CT 자료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셔도 충분한 일을 왜 제 아이의 개인 신상 자료가 있는 모든 의무 진료 기록까지 다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인도적 협력과 함께 남북 간 교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그다음에 약품, 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물물 교환의 형태로 작은 교역에서부터 출발해 봤으면 좋겠다. 후보자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제 임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면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면 그에 맞춰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면서 통합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당 TF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일인데 여권이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해서 갑자기 문제를 꺼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판결은 영구 불변한 진리가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헌, 국민투표, 법률 재개정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회 행정수도 완성특위 구성과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야의 합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수건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특위 동참 요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수도권의 집값 폭등,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등을 덮기 위해 갑자기 꺼낸 진정성 없는 이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의 그런 속셈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빨리 거두어드리고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재반 문제들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제안으로 과연 정상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인데 위헌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도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며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하는 데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 이제 이게 제출이 되면 발의가 되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지속돼 있죠. 네. 그래서 원래 내일로 지금
표결이 예상됐었는데 오늘 이루어졌죠. 네,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이 탄핵 소추안은 사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제로에 가까웠다고 볼 수 그랬죠, 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110명 전원에다가 범여권에서도 41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됐거든요. 오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성표는 109표.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본회의에 개인 일정으로 불참한 것을 고려하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적으로 열세인 이 야권의 추 장관 탄핵 소추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야권이 이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인 것은 추 장관과 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담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통합당은 처음에는 해임 건의안을 꺼내들었다가 탄핵 소추안으로 바꿨는데요.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대신 탄핵 소추안을 선택한 건 추 장관의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 남용이었다. 추 장관이 위법을 했다. 이런 예.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야권의 이런 행보는 결국 공수처 등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할 추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를 조금이나마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가 탄핵 소추안 표결 디데이 하루 전이었는데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회에서 추미애 장관과 통합당이 아주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죠. 네, 어제 이 정치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었던 만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통합당의 김태흠 의원 그리고 탄핵 소추안의 당사자인 추 장관이 사안마다 크게 맞붙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의 두 사람 간의 신경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세워달라고.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부 입장 사전 유출 논란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SNS 올린 글에 등장하는 이 수명자라는 단어,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수명자 단어를 놓고 추 장관이 평소 쓰지 않는 표현이라며 최 의원이 작성한 게 아니냐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서로 고성도 같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질문 답변만 하시면 되지. 네, 이렇게 김 의원과 추 장관 서로 날선 말을 주고받자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요,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총장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한 추 장관이 강단 있다 이런 표현으로 기를 세워주기도 했고요. 또 추 장관에게 여러 가지 발언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이 현장도 보시겠습니다. 야당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됐습니다. 소회가 어떠신가요? 의장님께서 국회에 된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국민께서 헤아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사실상의 수용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참으로 강단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추 장관과 지금 이제 네. 설전 벌이는 모습 이제 보니까는요, 이게 여야 관계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예, 다른 소식 하나 더 보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이제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지사 그동안 계속 이제 풀리자마자 전국 관련 발언들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경기도 관련된 일에 좀 이렇게 매진하고 싶다. 전국 관련 일을 피하고 싶다. 이런 발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또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네요. 네, 뭐 여러 가지 관련 발언들 많이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또 이재명 지사가 오늘 이 대법원 무죄 취지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나타났는데 오늘 북새통을 좀 이뤘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측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왔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이들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도와주신 덕에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사는 최근에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서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또 두 번째 편지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고리대금 이자를 10%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 같은 편지 쓰기는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여권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중앙 정치권의 이재명표 정책 알리기 이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재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대 정원이 앞으로 10년간 4,000명이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지역 의료 또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확정한 내용인데 의사협회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이 현재 한 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 증원해 3,4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보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방의 의료기관과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부족 등 지역별, 전문 과목별, 분야별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22년부터 10년간 4,000명이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내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 의사로 육성합니다. 지역 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고 어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나머지 선발 인원 1,000명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의료 인력과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연구할 의과학자로 양성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입법 논의가 이어졌지만 번번이 처리가 무산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최근에는 국회 입법청원 게시판에서 찬반 논의까지 불붙었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같은 법안을 두고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대상은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정치적 의견 등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입니다. 반대 청원은 10만 명 동의를 얻어 소관위인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입법 촉구 청원은 현재 2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팽팽한 찬반 논쟁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추진의 중심엔 정의당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어제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서도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주십시오. 정의당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쟁점인 표현의 자유 억압 여부에 대해선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재화 및 용역 제공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만 적용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주축엔 통합당이 있습니다. 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이 지난 17일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며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서정숙 의원이 보수 여성단체와 함께 여성 역차별 우려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유로운 비판에 대해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추가 제정보단 기존 법안을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는데 21대 국회 통과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대가 정치적 부담인데 표결 처리에 키를 준 민주당에서도 단 2명의 의원만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했고
이상민 의원도 차별 규정을 완화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일 뿐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미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앞으로도 종교계를 차례로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 광역지자체장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에 호남권 뉴딜 사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전북과 전남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호남권 공공의료체계 강화 지원 요청에 K방역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후분양제를 제시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후분양제를 본격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3분양제는 분양권 판매 등으로 투기 조작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며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양국 협력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 국회 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고 러시아가 남북관계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남북 국회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러시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죠.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관해 두 번의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처음 입장이 나온 뒤 이 지사를 칭찬했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번째는 칭찬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를 칭찬했는데 이 시간부로 칭찬을 취소합니다. 큰 정치인이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꾸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신뢰가 땅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제 이 지사가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 없다고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앞서 이 지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당원 당규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히자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며 칭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인 어제 이 지사가 원칙을 언급했을 뿐 무공천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입장을 밝히자 칭찬을 취소한다고 언급한 건데요.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잡는 것 같다며 무공천을 주장하던 사람이 이해찬 대표가 나무라니까 꼬리를 내린 것 같다고 이 지사의 번복 배경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무공천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아주 난처하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야당의 칭찬은 취소됐지만 여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다음 달 29일에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죠. 새 후보는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 선거 캠프를 차린 이낙연, 김부겸 후보와는 달리 박주민 후보는 텐트를 꾸렸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캠프를 꾸리셨더라고요. 저는 캠프를 안 꾸리고 소규모로 텐트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도 뭐 5인용 텐트 있고 10인용 텐트도 있는데 제 목표는 한 10인용 텐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열심히 지금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SNS 라이브 방송에 나선 박주민 후보는요. 자신의 당대표 출마 선언 영상에 달린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소통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제가 권력을 탐한다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는 없었다. 국민과의 소통 부분이 약해진 민주당을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만들어보고자 한다면서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언론과 지지층이 자신이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며 선거 운동 계획과 구상을 밝혔는데요. 박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일찌감치 선거 캠프를 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자신은 캠프 대신 소규모 텐트를 꾸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젊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명단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에 비해서 박 후보가 후발주자인 만큼 소규모로 기반 다지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당대회도 비대면인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했죠. 이와 함께 지역별 당권 주자 간담회도 불허하고 선거 운동원 규모도 축소키로 했는데요. 이런 특수 상황이 후발주자이자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을 꾸린 박주민 후보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이번 주 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화두로 꺼낸 이후 요즘 이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종 천도론이 아닌 평양 천도론을 거론하고 나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무소속 홍준표 의원.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에서 제기하고 나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충청도표를 노리고 획책하고 있는 세종시 천도론에 대해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속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야당은 세종시 천도론을 반대만 하기보다는 통일 후 평양 천도론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통일 이후 두 체제를 합치는 과정을 생각하면 수도를 평양으로 염두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홍 의원은 통일을 앞두고 천도를 구상한다면 수도는 통일 후 평양으로 가고 서울은 경제 수도로 해서 한반도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통일 한국의 비전으로 맞다며 웅대한 대륙을 향한 기상을 포기하고 통일도 포기하고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자는 세종시 천도로는 한반도 미래 전략에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화두로 당내 TF를 구성하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당 일각에서도 개헌을 전제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홍 의원의 평양 천도로는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영 한겨레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까지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정말 숨가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토크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오늘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요. 대정부 질문은 이제 20대 국회 처음이니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결국 옛날 과거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래서 발제했습니다. 네, 발제 제목이 이번에도 역시나로 뽑히네요. 되게 실망했을 때 역시나 얘기하는 건데요. 한 달 반 넘게 이제 개원 협상 기간 동안 여야가 갈등을 했었죠.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대로 이번에 활동을 했고 어제부터는 이제 야당의 오히려 활동에 주목받는 대정부 이제 질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면에 주목했는데 역시나는 평가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거처럼 고성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의 고압적 답변 태도 뭐 이런 것들도 또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21대 국회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주시를 했는데 네. 뭐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런 모습을 이틀간 봤습니다. 봤다면은 그 변화를 기대하려면 어느 부분에 좀 고리가 조금 움직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은 이게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워낙 300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은 국무위원대로 내가 여기서 좀 뭔가 제압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만 이런 의식이 강한 걸로 보여서 뭔가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이렇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듯한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아마 별다른 그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생중계에서 한번 주목받고 싶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가 20대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20대 국회까지는 여야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당 의원이 나와서 아주 강하게 질문을 하다가 또 이제 여야를 되게 교대로 하죠. 그러면 여당 의원이 또 좀 이렇게 정부 쪽 편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의석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이틀 동안 제가 대정부 질문 쭉 지켜봤는데 이게 뭐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야당 의원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예. 무슨 양적으로 차이가 확 양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고요. 계속 이제 여당 의원만 하게 되고 또 야당 의원이 하다가 흐름이 툭 끊겨버려요. 이제 여당 의원이 한 2명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좀 맥이 빠진다고 그럴까요? 이런 현상 같은 것이 좀 두드러지고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또 좀 약간 오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수동관이라고 이제 기자실 기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걸 받아치거나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누가 소리를 막 버럭 지르면 이제 깜짝 놀래서 예. 또 이제 취재를 하고 이제 이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여야가 전력이 좀 비슷비슷하면 좀 대등하게 정당하게 좀 공방을 벌일 텐데 이게 여야 전력 차가 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일부러 독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또 약간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압도적인 여당이 갖고 있는 여대 야소 구조가 오히려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군요. 예. 네, 어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추미애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두드러졌고요. 또 오늘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갔는데 내용에서는 여야가 제대로 짚었다고 보십니까? 예, 뭐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사과를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한 셈입니다.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정세균 총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쳤다.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로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정색을 하고 사과했고요. 김현미 장관도 그 전에 그렇게 뭐 사과를 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국회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젊은 세대 또 시장의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여야 의원들이 다 사과를 요구했고 정부 쪽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보니까 부동산 폭등 관련이 어느 나라든 최근에 유동성이 좀 과잉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부동산으로 쏠려서 그런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실련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뭐 과거 정부마다 몇 %나 올랐고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면서 이제 액수로만 따지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올랐다. 뭐 4억 5천만 원 올랐다고 했더군요. 네. 뭐 이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은 오늘 뭐 뉴스 보니까 11% 정도밖에 안 오르고 나머지는 이제 유동성 과잉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제가 보건대는 이제 뭐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설명을 하든 간에 이미 부동산 민심은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 등을 돌린 것으로 보거든요. 그건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토부에서 특히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조금 더 좀 겸허한 자세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꾸 뭐 남 탓하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에 그 대정부 질문의 첫 데뷔전이었습니다. 이전에 바로 취임하자마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한 번은 취소가 됐고 한 번은 또 대구에서 총지휘를 하느라고 참석 못했는데 총리로 임명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총리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는 총리 역할하는 과정 속에서 부상이 돼서 지금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데뷔전. 글쎄, 근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는 스타일상의 차이가 있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대정부 질문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적어도 자기 입장은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정세균 총리는 그거보다는 약간 원래 스마일 이미지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뭔가 논리로서 그냥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사이다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그런 시청자들의 그 일반적인 정서나 시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스타일의 차이로 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아까 혹시 우리 서관영 기자가 얘기했던 압도적인 거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지원 분위기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지금 몰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현안이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정부한테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야권의 공세가 어찌 보면 이제 2대1 게임이 되는 거죠. 여당 2명이면 야당 1명 정도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마음에 우위안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국회의장에 있었던 분이 이제 국무총리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랬죠. 본인도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총리 되실 때부터. 근데 막상 국무총리를 하는데 이분이 참 노련한 정치인이구나. 이틀 동안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이낙연 전 총리를 사이다 총리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공격을 해도 아주 기동력 있게 반박을 하고 재치 있게 넘어가고.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그런 건 없는데요. 스펀지 총리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고 공격을 해도 일단 푹 받아주고 그다음에 좀 애둘러서 표현하고. 근데 그 나름대로 대단한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가 사이다 총리만은 였지만 야당 의원들 중에 굉장히 좀 독한 분들한테는 약간 좀 당황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전희경 의원, 20대 국회의원 했던 그분이 굉장히 좀 매섭게 추궁하는 분인데 이낙연 당시 총리가 이 전희경 의원만 나오면 약간 좀 쩔쩔매는. 그랬어요? 예, 본인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정세균 총리 같은 분은 아마 전희경 의원 이상 좀 강한 분이 나와도 아마 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스타일이 다른데 이 정세균 총리 본인도 본인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참 이게 약간 답답하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을 국무총리가 이제 질책을 하는데 이낙연 총리는 굉장히 무서운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나도 이낙연 총리처럼 좀 야단 좀 쳐야 되겠다라고 질책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격려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정치인이 국무총리를 하면서도 참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용구 전 총리한테 제가 사적으로 좀 들은 얘기인데 네. 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원래 국무위원들이나 총리가. 근데 그 이용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서 받아치는 것보다 받아치면 시간이 길어진답니다. 국회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예.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지금 정세균 총리식으로 적당하게 야당의 공세를 오히려 받아치는 게 아니고 받아주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더 수월하게 국무위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국무위원이나 총리로서의 전략의 차이가 아닌가.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판단을 대통령 합니다. 중심제 체제에서 그런 스타일의 총리 역할 괜찮던 전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받아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스타일. 그러니까 와서 야당의 공세를 야당도 또 야당의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치는 전형이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맞고함을 지르고 그런 네.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 약간 야당의 공세를 적정한 정도에서 받아주고 그것을 정무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닌가. 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화가 난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데
총리가 막 이렇게 맞고함치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국무총리의 역할이 또 그런 그 분노한 국민들한테 좀 비판을 받아주고 욕을 먹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이제 그런 역할에 굉장히 좀 적절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상한영 기자, 아까 최병무 그 의원이 대정부 질문 방식 자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대정부 질문은 명연설문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한 20분 정도 연설하듯이 대정부 질문. 자기 하고 싶은 말이요. 그렇습니다. 예. 끝.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일괄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이제 도입한 지 벌써 한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앞부분은 좀 이렇게 연설을 하다가 자, 총리 나오세요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근데 이게 뭐 정부 당국자들한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고 따지고 뭐 좀 혼내고 이거 자체가 사실 대정부 질문의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예. 이걸 뭐 한꺼번에 효율성을 높여서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효율성을 높인다면 연설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일문일답을 해서 실질적인 질문과 또 대안을 정부 당국자가 답변하는 이런 장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예. 대정부 질문 자체를 없애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 300명 앞에 그리고 생중계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사실은 저렇게 많은 숫자가 생중되는 가운데 문답을 하면 그런 그 역할을 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은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역할로 넘기고 대정부 질문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각제의 경우는 전체 토론을 하는 거죠. 전부 모여서 같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리로부터 의중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그거는 또 별도로 다른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하고 내각제가 섞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통령 중심제, 거의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점차 내각제 쪽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없애면 뭐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꼭 그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내각제 요소로 많이 가서 좀 더 질문과 답변을 좀 내실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주목하는 쪽인 두 분이 좀 다르시군요. 네, 내일이 바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 기자님. 예, 그 대선 주자. 참 그 자체가 어려운 직업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이제 국민들은 저 사람이 혹시 다음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묻게 되고 본인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논란도 일으키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도마에 오르는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밑에 선명성 경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각 주자들의 뭔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가 대법 판결 이후에 조금 지지가 올라가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양강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대법원의 그 족쇄가 풀리면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하면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강 구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이 이제 워낙 좀 대비되는 그런 캐릭터,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출신 학교도 좀 다르고. 심지어 말하는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그럼 이재명 지사가 아직까지는 10%대를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20%도 갈 수 있다고 보시네요? 네,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이게 과거에 약간 이런 비슷한 모델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이 이제 기업인 CEO 출신 정치인이시고요. 전직 대통령의 딸 박근혜. 이 두 사람이 이제 한나라당의 두 대의 기관차 역할을 하면서 둘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을 한 것 같지만 제3자 손학규가 껴 있었고 당시 그랬었죠. 예, 이제 그걸 못 견디고 탈당하셨고요. 네. 이제 이 두 분이 결국은 한나라당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대통령을 순차적으로 하고, 물론 이제 두 분 다 이제 사후의 평가는 좀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두 대 기관차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이낙연, 이재명 이분들이 굉장히 경쟁자인 것 같지만 둘이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두 사람의 그 지지 기반이나 배경, 캐릭터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에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체 상태, 횡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지금 급상승세를 보였던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무공천 말 바꾸기 뭐 이 문제가 이제 약간 추춤거리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오긴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게 제가 보기에 대세를 흔드는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지사의 대세 상승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낙연 의원을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보완 관계면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덩달아서 올라가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계열의 후보들은 그거보다 훨씬 처지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것보다는 아마 한 사람을 뛰어넘는 식으로 그 지지 구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전 가능성을 좀 보고 그렇죠. 있군요. 네. 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무공천 이야기를 꺼냈다가 입장을 선회를 했는데 이것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좀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왜 그러냐면 무공천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글쎄 그게 이제 주장이 아니라 의견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하면 그걸 기자들이 주장이라고 쓰지 그럼 이게 의견을 냈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잘 아시지만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 경기도의 부지사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질책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기사가 한 일주일은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말을 바꿨는데 그렇다면 좀 정직하게 말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한테 좀 설명을 하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주춤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안 받을 거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해찬 대표 개인 눈치를 본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대선 주자 운명이기도 해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안 해야 되는 걸 답변을 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내년 4월이에요. 지금 부동산이니 코로나에서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거기 공천하고 말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옳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한 거고요. 기자들이 물어본 취지는 사실은 공천 여부라기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 권력형 성추행 사건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당신이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물은 건데 답변이 공천하는 것 자체가 뭐 옳다 아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꺾여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좀 이재명 지사가 난처하게 됐고요. 야당은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이분이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죠. 네. 아주 매섭게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책을 하고 네,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야권 내의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이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현 정부의 여권에 소속돼 있는 현직 총장인데 언론들에서 야권 잠재 후보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의 분위기, 판세 뭐 어느 계기 좀 부상되거나 이런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네. 1년 전에 임명했지 않습니까? 뭐 내일 모레가 딱 취임 1주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딱 1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 구조를 분석해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권
후보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만 이제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10%를 넘는 것으로 돼 있고 점점 오르고 있죠. 반면에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원희룡 제주지사나 뭐 이런 분들은 대략 5% 미만이에요. 그런 점으로 보면 이런 구조가 당분간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런 구조가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저는 바뀔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 오히려 그렇게 가면은 마지막까지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통합당의 세력들의 부상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역할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나는 권력 의지가 없다. 그래서 나는 뭐 야권 아니라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는 안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양한 그 지금 미래통합당의 후보군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뭐 그런 그 본의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언론사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얘기해서 제발 좀 빼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 정식으로 그 요청을 하지 않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야당에 그만큼 뭐 인물이 없다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일종의 반정치주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좀 정치인 아닌 사람이 한번 뭐 해보면 어떠냐 이제 약간 그 힘술궂은 유권자들의 심리가 좀 투영된 측면도 좀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다 이럴 땐 백종원 씨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높이 나올 겁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나는 대선 주자가 아니다. 난 정치인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다.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야권이 이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뭐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차기 선호도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 합계가 좀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다 합쳐도 이낙연 전 총리 한 사람을 못 당했는데 지금은 이낙연 전 총리가 조금 낮아지고 야권 주자들이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황교안, 홍준표, 뭐 원희룡 전부 다 올라갔어요. 여야 전반적인 지지 구도에 지지 세력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그렇게 사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실 대선 뭐 아직 멀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뭐 슈퍼스타 K 방식이든 뭐 미스터 트롯 방식이든 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그 선출을 하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을 대한 지금 이런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빼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뺐죠.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조사 방식을 바꿨어요. 과거에는 이름을 쭉 불러주고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주관식으로 받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응답자들이 윤석열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이 코로나 재확산도 좀 쉽지 않고요. 이게 코로나가 비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바로 이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이런 거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제 파이팅하자. 이제 이런 생각에서 논평을 준비했습니다. 정치권 싸움에 주목하는 얘기였었지만 핵심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최 의원님. 조금 전에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쟁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 말고 혹시 친문 후보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음자 잠룡. 잠룡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갖는 얘기를 저는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 줄 평은 이 두 분보다 여권 잠룡설이 오히려 관심이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잠룡설에 관해서 좀 풀어주시죠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전국 곳곳에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시간당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빗줄기가 잦아들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계속해서 주말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